한국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일본 여고생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이 우리 교과서에 수록될 때까지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소녀들의 극단적인 시위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실을 감출 순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소녀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이러는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 진실이 밝혀집니다. 수학여행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평소 담임 선생님은 정말 차분하고 빈틈없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수업 중에 농담 하나 안 하시고 언제나 꼼꼼하게 준비해 오신 자료로만 수업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국 수학여행이 정해진 날부터 뭔가 이상해지셨어요. 저처럼 평범한 일본 여고생한테는 그냥 K-팝 스타를 실제로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 뿐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여행 계획표를 나눠주시면서 손이 살짝 떨리시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키타무라 하루카, 도쿄 세타가야구에 사는 평범한 고3입니다. 사진부에서 활동하며 일본 전통 꽃꽂이를 배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인가요? 반 친구가 여행 일정표를 보며 질문했을 때 선생님 손에서 분필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생님 얼굴에 스친 공포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감옥이야. 우리가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지.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을 지나가다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수첩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하루카, 무슨 일이니? 저 한국 여행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선생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후 새벽, 사진부 조기 촬영을 위해 일찍 등교했을 때였습니다. 복사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문틈으로 보니 야마자키 선생님이 서류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이런 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혼잣말이 들렸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문이 삐걱거리자 선생님이 돌아보셨어요. 하루카, 이 시간에 학교에? 사진부 촬영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나는 그냥 쌓인 서류들 정리 중이야. 가서 활동하렴. 선생님이 서둘러 자리를 떠난 후 바닥에는 타담한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야마자키 타케시 1910년에서 1945년. 서대문. 왜 선생님은 이런 서류를 태우고 계셨을까? 야마자키 타케시는 누구일까?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 출발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한국?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는 거냐?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학교 행사예요. 다들 가는데 저만 빠질 순 없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을 증오하고 있어. 거리에서 일본어라도 썼다간. 할아버지는 옛날 뉴스에서 본 반일 시위 영상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달라요. K-팝도 인기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격해지셨습니다. 그건 표면일 뿐이야. 속으로는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저는 그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극과 극이었어요. 어떤 글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을 경고했고 다른 글에서는 친절한 한국인들과의 따뜻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다음날 학교에서 친한 친구 나나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도 불안하지 않아?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나나미는 밝게 웃었어요. 걱정 마. 우리 사촌 언니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친절했대. 명동에서는 다들 일본어로 인사해준다고 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죠. 하루카, 정말 가야겠다면 이걸 가져가거라. 작은 호신용 호루라기였습니다. 위험하면 이걸 불어. 그리고 절대 일본인이라고 먼저 밝히지 마라.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난 한국인들은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저 조심해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어머니는 몰래 제 방에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하루카, 할아버지 말씀에 너무 겁먹지 마.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해. 엄마는 네가 좋은 경험을 하고 올 거라 믿어.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게 필요할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기우일까?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저는 전혀 다른 나라, 복잡한 역사를 공유한 이웃나라에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출발 당일 오전, 나리타 공항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들뜬 웃음소리와 부모님들의 걱정 섞인 당부가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야마자키 선생님은 홀로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작은 약병에서 알약을 꺼내 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해 보이셨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부교장 선생님이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비행기 멀미 예방약을. 하지만 누가 봐도 그게 멀미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문제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작년 오사카 고교 사건 같은 일은?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꼭 껴안고 있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 아마 그 안에는 그 검은 수첩이 들어있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학생들은 기내에서도 떠들썩했지만 선생님은 창밖만 응시하고 계셨어요. 이륙 후 잠시 뒤 저는 선생님 옆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꺼내보시던 수첩에서 한 문장이 보였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야마자키 타케시.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 야마자키 타케시. 복사실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별다른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안내할 가이드 박은성입니다. 30대 중반의 박 가이드님은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야마자키 선생님을 다시 봤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꼭 안고 계셨어요. 대체 선생님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묘사하던 낙후되고 위험한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도쿄보다 더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우와, 저 건물 봐. 엄청 높다. 친구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환대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있었고 상점 직원들이 먼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라샤이마세. 어서 오세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직원분이 능숙한 일본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이에요. 시향해 보실래요?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일본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어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직원분의 수줍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특별한 만남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또래 한국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와, 교복 진짜 예뻐요.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였습니다. 감사해요. 한국 교복도 멋있는데요? 진짜요? 고마워요. 아, 이거요. 그 학생은 작은 한국 전통 문양 스티커를 선물로 주고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저녁은 삼겹살 전문점에서 먹었는데 처음 겪는 고기 굽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재밌다. 나나미가 신나서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매웠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니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과 정반대야. 사람들 다 친절하잖아? 그러게. 오히려 도쿄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 학생들이 수다를 떨며 식사를 즐기는 동안 저는 야마자키 선생님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드시지 않고 물만 마시고 계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 가이드님이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그 순간 야마자키 선생님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은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며 당황해하셨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군가 물었고 박 가이드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감옥입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꼭 봐야 할 곳이죠. 설명을 듣는 동안 식당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마자키 선생님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 드디어 그곳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서대문 형무소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나나미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야마자키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나나미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평소랑 너무 달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밤 10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야마자키 선생님이 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달려가자 선생님은 놀라서 돌아보셨어요. 하루카.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방으로 돌아갈게. 선생님이 돌아서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첩이 펼쳐지면서 안의 내용이 훤히 드러났어요. 야마자키 타케시 1910년생부터 1945년 사망 경성 서대문 형무소 근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들의 비명이. 제가 수첩을 들어드리려는 순간 선생님이 재빨리 낚아채셨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야마자키 타케시는 누구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미안하다, 하루카. 선생님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나나미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야마자키 타케시 서대문 형무소 1945년. 여러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카, 이거 봐. 나나미가 가리킨 화면에는 일제강점기 전범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어요. 야마자키 타케시 일본 제국 육군 헌병대위.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 서대문 형무소 특별신문관. 주로 여성 독립운동가 취조 담당.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야마자키 선생님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 같은 성씨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첩을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끔찍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야마자키 타케시는 10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전문적으로 고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특히 어린 여성들에게 잔인했다.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루카, 내일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선생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내일 우리가 마주할 역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야마자키 선생님은 왜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걸까? 야마자키 타케시와 어떤 관계일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복궁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에 모두가 감탄했죠. 하지만 야마자키 선생님은 계속 일행과 떨어져 홀로 걸으셨습니다. 이곳이 조선 왕조 500년의 중심이었습니다. 박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근정전 경회루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건천궁에 이르자 가이드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바로 이곳 건천궁에서 1895년 10월 8일 새벽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 시의 사건입니다. 명성황후요? 네, 조선의 국모였죠. 그날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계획하에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가이드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찾아 궁궐을 뒤지다가 결국 이곳 건천궁에서 왕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칼로 여러 번 찌른 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습니다. 한나라의 왕비를 국모를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 우리 역사책에는 이런 얘기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너무 잔인한데. 과장된 건 아닐까요? 박 가이드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시 궁궐에 있던 서양 외교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공관 직원들이 목격하고 본국에 보고한 문서가 남아있죠. 심지어 일본 측 기록에도 있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이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놀라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니까. 가이드님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의 주범들이 일본으로 송환된 후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방면됐다는 겁니다. 무죄라고요? 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회유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 왜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저는 야마자키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건천궁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선생님, 하루카 역사를 외면하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돼. 오늘 너희가 본 것 잊지 말아줘. 경복궁을 나오는 길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피의 역사.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니, 의도적으로 감춰진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나나미가 속삭였어요.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거지? 응. 버스가 출발하자 야마자키 선생님은 가방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시간이 왔다. 선생님의 수첩에 적힌 그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벽돌 담장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버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높은 망루와 철조망이 여전히 당시의 삭막함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봐 주세요. 박 가이드님의 당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은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한 흑백 사진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들 얼굴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이곳에 수감됐던 분들입니다.
나이를 보세요. 해설사가 가리킨 사진 아래에는 17살, 16살, 18살. 믿기 힘든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이분을 주목해주세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커다란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됐을 때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죠. 17살이요? 누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18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실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벽에는 각종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고문 장면을 재현한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발톱 뽑기, 앞찾기를 이용한 고문. 해설사의 설명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에 걸린 패널 앞에서 야마자키 선생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일본인 형무소 관리 명단이라는 제목의 패널이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야마자키 타케시 헌병 대위 특별신문관 1943년에서 1945년 재직 여성 독립운동가 전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그 이름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야마자키? 설마 선생님이랑. 그 순간 야마자키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람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고 우리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선생님. 해설사가 다가와 선생님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야마자키 선생님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야마자키 타케시는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힘겹게 일어서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이곳에서 저지른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어린 여성들을 어떻게.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전시를 둘러봤지만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형장, 시구문, 공동묘지. 모든 곳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기록을 보면서 야마자키 타케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형무소를 나올 때 야마자키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린 채 비틀거리며 걸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가가자 선생님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루카, 이제 너희도 알았구나. 우리가 감춘 역사,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그날 저녁 호텔 회의실에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의 눈은 여전히 부서 있었지만 뭔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탁자 위에 낡은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종이, 바랜 잉크.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이것은 제 증조 할아버지 야마자키 타케시가 남긴 일기입니다. 작년 할머니 장례식 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족의 오래된 기록이려니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명예로운 군인이었다고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1943년 3월 15일. 경성 서대문 형무소로 발령받았다. 특별신문관으로서 조선인 정치범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을 맡게 됐다. 상부에서는 여자들이 더 쉽게 자백할 거라고 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943년 4월 2일. 오늘 처음으로 신문을 했다.
이화학당 학생이라고 했다. 겨우 16살. 내 막내 여동생과 같은 나이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다.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943년 4월 5일. 사흘째 그 소녀는 입을 열지 않는다. 물고문을 시작했다. 비명소리가 끔찍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다. 몇몇 여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겪은 고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만 읽으셔도. 한 학생이 말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들어야 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숨겨왔는지. 선생님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44년 6월 20일. 김수정이라는 여성이 고문 중에 사망했다. 19살이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다. 전기 고문을 너무 오래 했나 보다. 시신은 다른 시체들과 함께 처리했다. 오늘 밤도 악몽을 꿀 것 같다. 1945년 2월. 점점 견딜 수 없다.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내가 고문한 소녀들, 내가 죽인 여성들. 그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인가 악마인가? 선생님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 이름이 기록된 여성만 32명입니다. 나이는 15살부터 25살까지. 대부분이 학생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왜 역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나나미가 물었습니다.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무너졌어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했던 조상이 실은 끔찍한 전범이었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역사교사로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앞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발표됐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 충격, 연민.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침묵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어렸어요. 그래, 하루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야마자키 선생님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생님의 손이 떨렸지만 결연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1944년 3월 1일. 유관순이라는 소녀가 들어왔다.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17살 이화학당 학생. 첫 인상부터 보통이 아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눈빛. 1944년 3월 5일. 나흘째 신문 중이다. 물고문, 전기고문, 채찍질.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들도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44년 3월 10일. 유관순의 손톱 3개를 뽑았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동지들의 이름은 대지 않았다.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기절했다. 간수들조차 혀를 찼다. 이런.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선생님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44년 9월 28일. 유관순이 죽었다. 영양실조와 고문 후유증.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18살. 내 큰딸과 같은 나이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선생님은 또 다른 부분을 읽었습니다. 1944년 12월.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기는 게 맞는 것일까? 이 소녀들, 이 여성들의 신념과 용기를 보면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1945년 봄. 전황이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고문은 계속된다.
어제는 15살 소녀를 신문했다. 중학생이다. 울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가면 내 딸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선생님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몰래 몇몇 여성 수감자들에게 약과 음식을 넣어주고 있다. 속죄가 될 리 없지만 조금이라도. 1945년 8월 15일. 끝났다. 일본이 항복했다.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차례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어떤 벌을 받아도 부족하다. 선생님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8월 20일입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죽인 영혼들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1950년에 자살했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할머니조차 모르셨어요. 그저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줄만 알았죠. 이 일기장은 다락방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실을,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숨겨져 왔는지를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가족사와 직결된 생생한 증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박 가이드님이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다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이분은 이상의 할머니십니다. 서대문형 무소에서 실제로 수감되셨던 분이에요. 9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늙은이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무리해서 왔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배웠죠. 그때는 일본어를 못하면 맞았으니까. 할머니의 첫마디부터 무거웠습니다.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건 1944년 18살 때였어요. 독립운동 전단을 돌렸다는 죄목이었죠. 야마자키 선생님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기는 증조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곳에서 야마자키라는 헌병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특히 젊은 여자들을 신문할 때는 악마가 따로 없었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도 열흘 동안 고문을 받았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도 2개나 뽑혔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때 다친 곳이 쑤셔요. 할머니는 오른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검지와 중지 손톱이 기형적으로 자라 있었어요. 야마자키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야마자키의 후손?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야마자키가 몰래 제 감방에 왔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이랑 빵을 주면서 일본어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내 딸과 같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울었어요. 선생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약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방 친구들은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는데 할머니는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데를 잇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억은 이어져야 해요. 당신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요.
할머니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증오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전하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용서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용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 청춘을 빼앗고 제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해방 후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손주들도 봤어요.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죠. 만약 제가 증오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야마자키 선생님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 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그것이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할머니가 떠난 후 우리는 호텔 방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게 다 진짜일까? 너무 끔찍해서 믿기지 않아. 시미즈 케이코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증거가 산더미인데. 나나미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입장만 들은 거잖아. 일본에도 할 말이 있을 거야. 할 말? 고문하고 학살한 게 사실인데 무슨 할 말? 교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해?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런 논리면 독일 젊은이들도 홀로코스트에 책임 없다는 거네.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해요. 우리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되는 거 아닐까요? 타나카 레이나가 일어섰습니다. 사진부 부장답게 그녀는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는 오늘 본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 이걸 일본에 돌아가서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미쳤어? 그럼 우리가 매국노 취급받을 거야. 매국노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거지. 야마자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느냐 외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거 봐. 누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선생님이 무릎 꿇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 뭐? 벌써 공유가 1000번이 넘었다고? 순식간에 일본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이 왜 무릎을 꿇어? 한국에서 무슨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중 많은 학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를 봤어요. 밤늦게까지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17명의 학생이 한 방에 모였어요.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죠. 일본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래,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학교에 보고서를 써도 묵살당할 게 뻔한데. 고민 끝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해서 공개하는 건 어때요? SNS든 블로그든. 학교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우리 17명은 각자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증언. 모든 자료를 모았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박 가이드님의 안내를 따라 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하나의 단면이었다면 이곳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14살의 일본군한테 끌려갔어요. 위안소에서 하루에 수십 명을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20만 명의 소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죠. 다음은 강제징용 전시관이었습니다. 7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사진 속 뼈만 앙상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탄광, 군수공장, 건설 현장. 그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씨개명 코너에서는 문화말살 정책의 실상을 봤습니다. 조선인들은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식량 배급도 받을 수 없었죠. 이름까지 빼앗다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전시였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무차별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했죠. 최소 6,000명이 죽었습니다. 6,000명이나? 어린아이까지 죽였다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였습니다. 인간을 실험 재료로 쓴 끔찍한 기록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이제는 부정하던 학생들도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야마자키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얼마나 축소되고 왜곡됐는지. 가해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선생님, 일본은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죠?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부정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나오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어요.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맞아. 뭔가 해야 해. 17명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돌아가서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호텔 마지막 밤, 우리 17명은 나나미의 방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레이나가 물었습니다. 학교에 보고서 내봤자 묵살당할 거야. SNS에 올려도 반일 학생이라고 욕먹을 텐데.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단식 시위는 어때요? 뭐? 학교 앞에서 단식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진실된 역사를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처음엔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니다, 하루카 말이 맞아. 조용히 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줘야 해. 문이 열리고 야마자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 들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해야겠죠. 나도 함께 할게요. 아니, 내가 앞장서야지.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도 공개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귀국 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어디서 학교 정문 앞 어떻게 평화적 단식 시위 요구사항.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교과서에 포함. 각자 맡을 역할도 정했습니다. 레이나는 사진자료 정리, 나나미는 SNS 홍보, 저는 호소문 작성. 플래카드에 뭐라고 쓸까? 진실된 역사를 가르쳐주세요. 어때? 좋아.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사진도 전시하자. 새벽 2시까지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압력이 심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리가 본 진실을,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들뜬 수다 대신 무거운 고민이 가득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카, 무사히 왔구나. 엄마가 날 안아주셨지만 아빠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며?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아빠.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래, 한국 어땠니? 내 말대로 위험했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대신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됐어요.
뭐? 무슨 헛소리야? 집에서 저는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그리고 야마자키 선생님의 고백. 이런 건 다 조작이야. 한국의 반일 선전에 속은 거라고.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일본인이 쓴 일기도 있고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보고서만 제출하고 끝내라. 이미 SNS에 퍼진 것도 문제인데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들도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니? 옛날 일이잖아. 지금이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17명의 단체 채팅방은 뜨거웠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본 진실을 모른 척할 순 없어. 월요일 계획대로 실행하자. 주말 동안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 자료 인쇄, 호소문 작성. 일요일 밤 야마자키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카, 정말 할 거니? 네, 선생님. 학교에서 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 너희도 정학 처분받을 수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래. 내일 보자.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 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평화로운 학교 생활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는 평범하게 등교한다고 했지만 가방 안에는 접힌 플래카드가 들어있었죠.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하루카. 나나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레이나, 유이, 사쿠라.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어? 응, 17명 전원 출석. 우리는 준비해온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진실된 역사를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이었다. 서대문 형무소의 진실을 교과서에. 처음엔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뭐야, 저 애들? 무슨 퍼포먼스? 하지만 우리는 진지했습니다. 레이나가 준비한 대형 사진들을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실, 사형장, 그리고 10대 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이게 뭐야? 진짜야? 지나가던 학생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야마자키 에리코입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전범이었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작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9시가 되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즉시 교실로 들어가시오. 싫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일제강점기의 진실을 감추는 겁니까? 교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건 교육과정에 없어. 그 교육과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본 학생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왜 이런 걸 안 가르쳤지? 오후가 되자 합류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17명으로 시작한 시위가 50명,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왜 이런 시위를 하게 됐나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수학여행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봤습니다. 명성황후시에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위안부, 강제징용. 하지만 우리 교과서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의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학부모들도 몰려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끌고 가려 했고 어떤 부모는 지지를 표했죠. 우리 딸이 용감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녁이 되자 우리의 시위는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샵진실된 역사를 가르쳐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2위에 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우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담요를 깔고 앉아 밤을 샐 준비를 했죠. 후회하지 않지? 나나미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이 되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밤을 샌 탓에 온몸이 쑤셨지만 화면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올린 글의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공유만 10만 번이 넘었습니다. 하루카. 대박이야. 나나미가 자기 폰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우리와 비슷한 시위가 시작됐다는 뉴스였어요. 오사카, 교토, 나고야, 후쿠오카. 전국이잖아. 화면 속 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가르쳐라.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극우 단체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은 한국에 세뇌당한 매국노다. 일본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역자들. 학교 앞에도 극우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일본인이냐? 조상의 명예를 짓밟다니.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했어요.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용기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좌익 세력의 선동이라고 비난했죠. 교육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지만 교과서 개정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텐데.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고 연예인들도 SNS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존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교육하고 반성합니다.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 학생들이 옳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직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학교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늘어났고 일부 교사들도 우리를 지지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칠 수 없었어요.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젊은 역사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야마자키 선생님에게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과 시민단체를 돌며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공개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의 시위는 거대한 사회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표명했고 학부모 단체도 둘로 갈라졌어요. 아이들이 옳다. 세뇌당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일본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어요. 역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시위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잠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된 노숙으로 몸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에는 우리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루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잔잔했습니다. 분노한 표정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쳐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앉거라.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때문에 동네에서 난리야. 우리 손녀가 매국노라고 수군거려. 전 매국노가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 진실. 네가 그토록 외치는 그 진실 말이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너는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폭격으로 집은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남는 게 전부였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하진 못해요. 제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사진, 명성황후 시해 기록, 야마자키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 일기. 할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네?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내 친구 다나카의 아버지도 한국에서 헌병이었어. 술 마실 때마다 울면서 얘기했지. 자기가 한 일들이 악몽이 된다고.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이 있었어. 박준호였나?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고향 얘기를 하며 울었어.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끌려왔다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날 붙잡고 말했어. 이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할아버지. 하지만 난 잊었어. 아니, 잊으려고 했어. 살기 바빴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게 편했으니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낡은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이걸 봐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준 거야. 일본에서 번 돈으로 산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지. 귀국하면서 내게 줬어. 우정의 증표라면서. 할아버지는 만년필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루카야, 네가 옳았다. 우리 세대는 알면서도 침묵했어. 비겁했지. 하지만 너희는 다르구나. 할아버지. 이 만년필로 새로운 역사를 써라. 진실된 역사를. 그게 내가 박준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82세의 할아버지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셨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거짓을 가르쳐서. 네가 자랑스럽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고 시위 현장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내 손녀가 일본을 바꾸고 있어. 진정한 애국자지. 할아버지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연대가 시작된 거예요. 시위 2주째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카 씨. 저는 서울 명성고등학교 3학년 김서연입니다. 하루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서연 씨는 놀랍도록 유창한 일본어로 편지를 썼어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며칠 후 화상통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카 씨, 드디어 만나네요. 화면 속 서연 씨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뒤에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희는 하루카 씨의 글을 번역해서 읽었어요. 일본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희망이 보였어요.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알아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겠죠? 서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일 청소년 공동 역사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때요? 양국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 양국 학생 5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하고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는지 분석했죠. 일본 교과서에는 3.1운동이 단 2줄이네요. 한국 교과서도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선 자세히 안 나와요.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국 교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일 교사 연대가 결성되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을 지지합니다. 야마자키 선생님도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공개 사죄를 하셨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르치지 않은 역사를 알리는데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선생님을 격려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당신의 용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거예요. 서현 씨와 한국 친구들이 초대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한일 청소년 평화 캠프를 열어요. 하루카 씨 팀도 꼭 와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17명 모두 갈게요. 국경을 넘은 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장벽을 우리가 허물고 있었어요. 화상통화를 마치며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함께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보죠. 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만년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더 나은 세상, 진실이 숨겨지지 않는 세상,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 그 꿈을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사회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교육부가 마침내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사용된 새 역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가에 역사가 상세히 포함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에 서대문 형무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큰 진전이었어요. 하루카 양, 김서연 양. 제1회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루카. 서연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만났던 친구를 실제로 보니 더욱 반가웠어요. 드디어 만났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서연이 가족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달간 한국 학교를 다니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역사 수업은 우리보다 훨씬 상세했고 토론도 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억과 화해,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양국의 아픈 역사와 화해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담았죠. 전시회 개막식에는 야마자키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 건네셨어요. 하루카에게 네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너희가 바로 그 나비들이야.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 생각이었는데 너희 덕분에 그것을 고백하고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니까. 야마자키 에리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귀국 전날 서연이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하루카,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꾼 것 같아? 응.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 포기하지 말자. 앞으로도 계속. 당연하지. 서울의 밤하늘은 별처럼 빛나는 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저렇게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이웃이었죠.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아픈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까지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역사를 외면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일본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